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그 11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매로 투자했을 때 성공하게 된 사례하고 실패한 사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점을 이제 유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보면 부동산 대책도 이제 많은 이제 변화도 가져왔고 또 이제 또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와 소액 임차 보증 우리가 이제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 부분에서 최우선 변제를 갖다가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날짜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하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 물건은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주 기초적인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공매 투자의 정석을 책을 함께 보면서 설명도 먼저 제가 공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 10분만 공매의 물건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칠판에 가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제 공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글씨가 크게 쓰이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글씨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뒤로 빠졌습니다. 자, 공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공매의 종류에는 첫 번째, 온비드에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건데요. 가능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온비드가 캔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되는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이제 온비드 공매가 있는가 하면 또 이용기간이 이제 매각 주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용기간 매각 주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 두 번째는 이제 국유재산 공매, 세 번째로는 수탁재산 공매. 여러분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일 때에는 과거에는 3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3년 동안 투기할까봐 또 못하도록 해서 어저께 법이 개정이 됐죠. 2018년 9월 13일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시적 2주택이 1년 이내, 그 다음에는 2년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3년으로 또 바뀌었죠. 그러던 것이 다시 2년으로 다시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데 2년 이내 못 팔 때 여러분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데요. 2년이 하루만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죠. 그럴 때 2년이 되기 전에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수탁을 하면은 매각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간이 3년일 때는 좀 그래도 문제가 덜했을 때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탁재산 공매를 잘 이용하면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유입자산 공매.
다섯 번째는 고정자산 공매. 그 다음에 이용기관에서 온비드에서 주최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으로서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용기관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용기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면 크게 이용기관, 재산공매 등의 공매.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 자주 보는 이분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제가 쓴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공매 중에서 이게 제일 이익이 많을 겁니다. 물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만 여러분이 물건이 많아가지고 뭐 투자해서 이 돈을 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경매 공매 하겠어요? 여러분은 바로 어디로 가냐? 그냥 부동산 중개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되죠. 저도 요즘에는 이제 경매나 공매 물건이 작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물론 저는 있었죠. 어떤 목적이냐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살 때 팔 때 하라. 제가 요즘에는 올해 들어서 일반 매매 급매물도 많이 샀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이제 보면 이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글쎄 뭐 어쨌든 투자에는 정도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매든 공매든. 근데 여러분이 알기에 신탁 공매 이런 거 여기에 신탁 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이 신탁 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있는데 이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돼 있고 현장에서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두 가지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한 10억 이하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온비드 사이트 이용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찾으면 이렇게 공매의 종류는 크게. 그리고 또 이제 금융기관 등의 직접 공매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라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가는 것도 괜찮지만 이 신탁 공매나 금융기관 등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직접 현장 공매하는 공매 물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이런 경우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암예산 공매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 즉 공과금 기관장들 이런 기관장들이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하게 돼. 그래서 매각 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매각 주체 국유재산 공매인데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국가의 재산과 그리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죠. 임대제 임대 그런 공매가 진행이 되고 또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하나는 개인이 양도세 비과세액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양도세 감면 또는 이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수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수탁재산 공매라고 하죠. 특히 개인 같은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일석이주택일 때 지금 현재까지는 3년이었지만 이제 또 2018년 9월 13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2018년 9월 14일부터 계약분부터는 이제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거주 요건을 갖다가 3년을 갖다가 이 3년이 아니라 이전에 3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주 요건은 조정 대상가 2년이고 그러지만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A주택을 취득 후 A주택을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데는 뭐 상관없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A주택을 취득 후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A주택은 2년을 가지고 살다가 바로 이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이사를 가라 하는 쪽으로 해서 법정에서 일시적 2주택을 주게 되는데 B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기존에는 3년 이내에
팔면 B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A주택을 처분하면 A주택을 비과세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이 2018년 9월 13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팔면 2년도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2년 이내에 못 팔면 어떻게 하냐? 이리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수탁해놓으면 파는 거로 보고, 그랬을 때에 그 A주택은 수탁재산공매로 팔면 됩니다. 그 수탁재산공매로 팔 때는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나와가지고 사기 따르면 부동산에서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수탁해놓으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재산공매 담당자한테 가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죠. 유찰계약. 계약을 하면 이제 그 계약할 때 수수료가 0.5%, 또 이제 그 잔금 칠 때 0.5%, 1%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가져오면 또 공인중개사한테 또 별도로 수수료가 또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물건을 안 팔리는 물건을 파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2년 이내 앞으로 못 팔게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내 못 판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년이 되기 전에 365 곱하기 300은 730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730일 이전에만 까지 요거다 수탁해놓으면 이 주택은 요 종전주택은 파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탁재산 언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 일시적 이주택이 2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수탁재산 공매도 유입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지채권 정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갖다가 양도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에다가. 여러분은 뭐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뭐 이 돈을 대출해주고 뭐 이자를 받는 이자 놀이를 하냐, 그런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부실채권이니까 낙찰이 잘 안 되겠죠.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낙찰받죠. 그걸 바로 우리가 유입한다 그러죠. 유입자산. 그러면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용기관 등인데, 이용기관 등이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도 이용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 시군, 구청장 구 다 이용기관. 그리고 동사무소도 이용기관, 주민센터도 이용기관. 그리고 뭐 조달청이라든가 또는 경찰청이라든가 이제 서울대공원이죠. 서울대공원에서도 공매 붙입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물 공매가 이루어지죠. 언젠가는 이게 KBS 뉴스타임에서 동물 공매, 사슴 공매를 하는데 저보고 출연해달라는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 제가 권리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사슴이 어디가 아픈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수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공매 진행 절차만 설명해 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제가 못한 적이 있어.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동물을 좀 키워봐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동물을 너무 모르니까 동물 공매가 나오니까 저는 그걸 동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부동산처럼 해야 되는 줄 알고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용기관입니다. 이용기관 공매 같은 건 지금 아마 3만 개가 넘을 겁니다. 뭐 서울 메트로,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 다 이용기관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 뭐 일반 기업체들도 이용기관으로서 이용기관 공매 같은 경우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행하느냐? 이용기관이 온비드는 전자처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비드에서 물건을 등록하고 공고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온비드에다가 수수료를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서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각도 낙찰 결정도 그 이용기관 즉 그 성남시라 그러면 성남시 회계과 담당하신 분이 공매 담당자로서 이용기관 회원으로 온비드에 가입하고 이용기관으로서의 범용 공인인수를 갖다가 등록한 다음에 물건을 등록하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매각 절차가 진행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된다면 엔터를 치면 되죠. 그래서 PC에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유찰자와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이 낙찰자의 입찰 보증은 제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유찰자의 보증금은 자동으로 입찰서를 기재할 때에 환불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상관없이 온비드만 시스템만 이용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용기한들이 지금 3, 4만 개 됩니다. 엄청 많죠. 다 이용기한이나 보시면 됩니다. 대사관에서 이제 그 비업무용 재산 같은 경우 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공매 붙이기도 하고, 뭐 조달청에서 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던 직원용 숙소용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공매를 붙이고, 또 뭐 경찰서에서 순찰차를 갖다가 백차라고 하죠. 그것도 순찰차 같은 경우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기간을 초과했고 나서는 또 이렇게 공매에 붙입니다. 또 이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도 또는 이제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기차도, 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또 고철된 거 있죠. 철로 같은 거 이게 수명이 다 되면 그걸 또 철거해 가지고 톤당 얼마씩 또 공매에 붙이고 그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를 배우러 오신 분이 이제 보면 고철 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찾아와서 공매를 배우신 분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직 고철 장사가 따뜻하다는 게요. 따뜻하대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신탁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신탁 공매 같은 경우도 10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온비드에서 매각 절차, 물론 현장 공매에서도 매각을 치라는데 현장 공매에서는 이 상가라든가 잘 안 팔리는 거, 또 이게 그 금액이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각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비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탁기관, 예를 들어서 뭐 대한토지신탁이면 대한토지신탁 회의실에서 공매를 붙이죠. 또는 이게 보면 KB 부동산 신탁이면 K부동신탁 회의실, 본사, 강의실에서 공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직접 공매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이렇게 수탁 공매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공매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공매가 있다는 것. 이 중에서 공매 중에서 이 암지상 공매가 한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이해 사람들이 공매가 한 10%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물건이 많다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자, 이렇게 공매의 종류가 이러한 다양한 공매가 있다.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84쪽에 공매 투자의 정석 84쪽에 있는데, 공매 물건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다양하죠. 부동산도 있고 차량, 불용품, 또 유가증권, 회원권 다양한 공매 대상이 되고, 이들을 물건을 위임받아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암지상 공매, 국지상 공매, 수탁재산 공매, 그리고 캔코 소유인 유입자산 공매가 있다. 또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안 드리지. 고정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 고정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보면 파산하면 그 고정자산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이제 관리하거나 매각 공매를 진행하는 거죠.